서울 을지로의 작은 한의원. 한 남자가 천천히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남자의 등과 가슴, 팔에 수없이 많은 자국들. 마치 지도처럼 새겨진 오래된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프랑스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같은 진료실. 그 여성이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유럽 의학계의 자존심이었던 그녀가 왜 이 낡은 한의원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의 몸에 새겨진 저 수많은 흔적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제네바. 세계의학학회가 열리는 거대한 컨벤션 홀에는 50여 개국에서 온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신 의학기술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단상에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올랐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온 한의사 박준호입니다. 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혈을 통한 자가면 역질환 치료에 관한 연구였죠. 10년간의 임상 데이터와 환자 사례들을 정리한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중석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파리 생루이 병원 외과 과장 소피 드보. 38배 나이에 유럽 최연소 과장이 된 천재 외과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소피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경혈이라는 것의 해부학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CT나 MRI로 확인 가능합니까? 박준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경혈은 에너지의 흐름이 모이는 지점으로. 에너지요? 소피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박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피는 계속했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박준호의 연구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통계의 오류, 대조군 부재, 플라시보 효과 미고려. 이것이 2025년 국제의학학회에서 논의될 주제입니까? 소피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겼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아직도 미신을 의학이라고 부르나요? 침 몇 개 꽂으면 암이 낫는다고 믿으시나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소피는 자리에 앉으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시간 낭비였네요. 학회가 끝난 후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준호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내용이었죠. 근거는 불분명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을지로의 작은 한의원에서 박준호가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짧은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한국 한의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국제의학계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다 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에게 박준호는 수많은 비과학적 사이비 중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소피는 여전히 파리 최고의 외과의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술 성공률은 98%. 유럽 전역에서 환자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소피는 확신했습니다. 과학과 기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무지와 미신일 뿐이라고.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소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무릎과 발목까지 붓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2주일째 소피의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팔과 다리, 얼굴까지. 마치 나비 모양처럼 퍼져나가는 발진이었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본 동료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피.
자가항체 수치가. 말해봐요. 희귀 자가면 역질환입니다. 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소피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치료법은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역 억제제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소피는 믿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병은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녀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그녀를 진단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닥터 드보. 현재 의학으로는. 소피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7위 도쿄 싱가포르. 소피는 지구 반바퀴를 돌며 유명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소피는 혼자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관절이 변형되기 시작했고 피부의 반점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파리의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피, 이대로라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뭐가요? 남은 시간이요. 소피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그녀는 연구 논문들을 뒤졌습니다. 임상시험 중인 신약, 실험적 치료법, 유전자 치료. 무엇이든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석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붓고 변형된 손가락, 온몸에 퍼진 반점들.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무력함을 느껴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항상 최고였고 언제나 승리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신봉했던 과학과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받는 벌일까? 제네바 학회에서 조롱했던 그 한의사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피의 시간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앙투안이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그는 딸의 수척한 모습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피, 아빠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소피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니? 15년 전 내가 한국 서울에서 쓰러졌을 때를.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20대 중반이었죠. 아버지가 출장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족 모두 한국으로 날아갔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아빠를 살렸잖아요. 앙투안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소피. 병원에서는 날 포기했어. 네? 수술을 해도 생존율이 5%라고 했지.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어. 소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앙투안이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수수한 차림의 한국인이었지. 그가 내 손을 잡고 맥을 짚더니 말했어. 하룻밤만 시간을 달라고. 그게 누구였는데요? 한의사였어.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지. 소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의사요? 그래. 병원 측은 반대했어. 하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허락했어. 앙투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밤새 내 곁에 앉아 있었어. 가느다란 침을 여러 곳에 놓고 손으로 특정 부위를 눌렀지.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 그저 묵묵히 치료만 했어. 그래서요? 다음 날 아침 내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의사들이 놀라서 난리였지. 기적이라고 했어. 내가 회복된 걸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 소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그건 아마도. 나도 알아. 내가 뭘 말하려는지. 플라시보 효과. 자연 회복. 우연. 앙투안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피,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어. 그 사람의 손길에서 뭔가 다른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했어.
아빠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을 침 몇 개로. 세계 최고의 병원들도 널 못 고치잖니. 소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앙투안이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글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의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그때 그 사람이 준 명함이야. 15년이 지났지만 혹시 아직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소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소피,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구나. 자존심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그날 밤 소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침술? 경혈? 기? 3년 전 제네바에서 자신이 조롱했던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신이라고 비웃었던 것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소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는 을지로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강한의원. 소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문을 열었습니다. 한의원 안은 예상보다 더 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바랜 의자들, 먼지가 앉은 유리장. 약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대기실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곳이 맞을까? 그때 안쪽 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수한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스타일이었고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소피가 프랑스어로 말하려다가 영어로 바꿨습니다. 저는 앙투안 드보의 딸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앙투안 씨, 기억합니다. 건강하신지요? 선생님 덕분에 건강합니다. 다행이군요.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소피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를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민우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소피의 얼굴과 손을 후었습니다. 붓고 변형된 관절, 피부의 반점들.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쪽으로. 진료실은 더 낡았습니다. 오래된 진료 침대, 유리병에 담긴 침들, 벽에 걸린 경혈도. 민우가 소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소피의 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진단은 처음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도 없고 영상 촬영도 없고 그저 손목만 잡고 있을 뿐. 마침내 민우가 손을 놓았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소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소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는 살렸으면서 저는 못 고친다고요? 그때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입니다. 소피는 더 다그쳤습니다. 제발요. 세계 모든 병원을 다녔어요. 다들 포기했어요.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가 당신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민우가 처음으로 소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병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그날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강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발.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소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소피는 아예 한의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가 없는 한의원이었기에 민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민우가 한의원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살고 싶어서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제가 왜 살려야 합니까? 소피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민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제네바 국제의학학회. 소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때 학회에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제 제자가 있었습니다. 소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 36의 목숨을 끄는 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소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였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재능도 있었죠. 하지만 너무 급했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세상은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한의학이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소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사과해봤자 준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아요. 소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8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소피는 또다시 한의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한의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민우가 급히 나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진료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소피의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고열과 극심한 통증으로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놓는 침은 독이 된다고. 민우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병을 완치하려면 제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소피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으니까요. 민우는 기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용 침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피가 눈을 떴을 때 고열은 내려가 있었습니다.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기절했나요? 이틀간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소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딴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우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일반적인 방법으론 고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치료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도 당신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석 달간 기본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 후 최종 시술을 할 겁니다. 생사혈을 여는 침법입니다. 소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잘못되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민우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침수를 시작합니다. 옷을 입은 상태론 정확한 경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도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소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등과 가슴, 팔에 수없이 많은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경혈 365곳. 모든 자리에 오래된 침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수십 번 찔린 듯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떤 곳은 미세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경혈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소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제 몸으로 연습했습니다. 30년. 경혈의 정확한 위치, 치매 깊이, 각도, 시간. 모든 걸 제 몸으로 익혔습니다.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어긋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모두 제 몸으로 배웠습니다.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환자의 몸에 침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확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우는 침통을 열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처음엔 좀 아플 겁니다. 소피는 민우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의술이라는 것. 그것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소피는 강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묵묵히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처음 한 달. 소피의 통증이 50% 줄어들었습니다. 붓기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의 반점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파리의 주치의에게 연락했을 때 의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소피,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소피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달. 어느 날 치료를 마친 후 소피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침수를 배우신 겁니까?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가문은 300년간 조선 왕실의 어의를 지냈습니다. 소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왕과 왕비, 왕자와 공주들을 치료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치료하면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연습하신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 스승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원은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환자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의원은 환자를 구할 수 없다고.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제 몸으로 모든 걸 시험했습니다. 통증도 위험도 부작용도 모두 제가 먼저 겪었습니다. 미친 짓이네요. 소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제가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 소피의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손가락도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피부도 깨끗해졌습니다. 검사 수치도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에요. 소피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증상을 억제한 것일 뿐입니다. 완치가 아닙니다. 그럼 이대로 두면 1년 안에 재발합니다. 그것도 더 심한 형태로. 소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완치하려면 생사혈을 열어야 합니다. 민우가 벽에 걸린 낡은 경혈도를 가리켰습니다. 인체의 중심부, 명치와 단전 사이에 표시된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입니다. 생사혈.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침을 놓는다는 건가요? 저와 당신 둘 다에게 놓습니다. 제 기운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소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300년간 우리 가문에서 이 침법을 쓴 횟수가 15번입니다. 그중 8번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시술자와 환자 둘 다 죽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선생님의 제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에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미움은 독이고 용서는 약이다. 의원이 미움을 품으면 손이 떨리고 용서를 품으면 손이 안정된다고. 그가 천천히 소피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순 없습니다.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틀 후 새벽 5시. 가장 기운이 약할 때 시작합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시술 전날 밤, 소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민우도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제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를 살리기 위해 그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소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다음날 새벽 4시 50분. 소피는 강한 의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진료실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7개의 금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민우는 잠시 소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침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스승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소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왜? 소피는 오열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사정해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 사람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스승 앞에서.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이것이 제 길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 스승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민우는 소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소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십시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민우는 첫 번째 금침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명치에 정확히 침을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침을 소피의 주요 경혈에 놓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7번째 침. 이것이 생사혈에 놓이는 침이었습니다. 민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침이 소피의 명치와 단전 사이 생사혈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소피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은 소피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운이 침을 타고 소피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분째.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소피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명상 상태에서 끝까지 시술을 이어갔습니다. 30분째. 소피의 몸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어있던 강물이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분째.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을 뽑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소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는 사흘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소피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졌고 관절은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며
피부는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완치였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깨어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 소피가 급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우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성공했군요. 그가 소피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회복하십시오.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도요. 제가 간호해드리게요. 그날부터 2주일간 소피는 민우를 돌보았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약을 다려주고 한의원 청소를 했습니다. 평생 환자만 치료했던 의사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간병했습니다. 2주일 후, 민우는 거의 회복했습니다. 소피도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파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소피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겠습니다. 서양 의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문화의 의학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그분의 무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다음 날, 소피는 양평의 작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우도 함께였습니다. 박준호의 묘 앞에서 소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후, 파리 몽파르나스 구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동서의학통합센터. 소피가 설립한 연구소였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 전통의학을 함께 연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언론이 모였습니다. 닥터 드보 이 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틀렸다고 믿었던 것이 옳았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셨습니까? 한국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의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매년 3월, 소피는 한국을 찾습니다. 박준호의 기일에 맞춰서 그녀는 먼저 양평의 묘를 찾아 참배합니다. 그리고 을지로의 강한 의원으로 향합니다. 여전히 낡은 간판, 여전히 한적한 진료실. 민우는 변함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오셨군요. 네, 선생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의학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소피가 말합니다. 제가 배운 건 침술이 아니었어요. 겸손이었습니다. 민우는 미소 짓습니다. 준호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창밖으로 봄햇살이 들어옵니다. 서울의 골목 낡은 한의원. 그곳엔 여전히 묵묵히 환자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30년을 수련하고 원수까지 목숨 걸고 살린 사람.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 강민우. 그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